평양의 한 특별 관저. 한 의사가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나타난 파형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환자는 북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하면 나는 내 가족은 의사 어떻게 선생, 되는 이리 걸까? 오십시오. 네, 그날 알겠습니다. 밤부터 그는 이 탈출을 보고서를 계획하기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했고 5개월 후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하죠.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최고 권력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특별 의료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 가명입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20년 넘게 의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양적십자병원에서 일반 외과 의사로 시작했죠. 하지만 2010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보건부 특별의료진으로 발탁된 겁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전용 의료팀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건강검진을 담당했습니다. 혈압, 혈당, 심전도. 모든 수치를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했습니다. 24시간 대기 체제였습니다. 언제든 호출이 오면 달려가야 했죠. 북한 밖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모습, 신격화된 절대 권력자 바로 옆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북한 권력의 실체를,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였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약도 마스크도 병원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특권층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최신 장비들, 수입 의약품들이 넘쳐났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진에서 심상치 않은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심전도 파형이 불규칙했고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즉각적인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 가족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국가 기밀을 알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기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성택의 처형을 기억하시나요? 2013년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이 공개 처형당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 후폭풍을 직접 봤습니다. 그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가족들까지 모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어디든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 가족을, 제 아이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자유로운 곳으로 가겠다고. 그리고 2022년 8월 저희 가족 4명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다 과장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북한도 나름대로 살만한 곳이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북한 최고 특권층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살았고 최고급 아파트에서 지냈으며 일반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수입 식품들을 먹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의 중심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요. 제 이야기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다. 사회주의 복권 제도의 우월성을 실현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양적십자병원 외과에 배치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평양에서는 그나마 나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부터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수술실에는 낡은 장비들만 가득했습니다. 2000년이면 남한에서는 이미 최신 의료 장비들을 쓰고 있었을 때인데 우리는 70년대 소련제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마취 기계는 고장나 있었고 수술 조명 등은 자주 깜빡거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였습니다. 평양도 하루에 몇 시간씩 전기가 끊겼습니다. 수술 중에 전기가 나가는 1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럴 때면 간호사들이 손전등을 들고 비춰주면서 수술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맹장 수술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복강을 열고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수술실을 덮었습니다. 환자는 마취된 채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고 저는 메스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전등. 빨리. 간호사 2명이 손전등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나머지 수술을 마쳤습니다. 1시간 넘게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서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약품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마취제.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장마당에서 구해와야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들은 그냥 집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 한 젊은 여성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내장 파열이 의심됐습니다. 즉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환자 가족들은 가난한 노동자 집안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약품을 구할 돈이 없었으니까요. 병원에도 비축분이 없었고요. 죄송합니다. 먼저 약품을 구해 오셔야 합니다. 결국 그 환자는 다음날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완전히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당 간부의 자녀가 같은 증상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병원장이 직접 내려와 모든 의료진을 동원했습니다. 부족하다던 약품이 어디선가 나타났고 최고급 수입 항생제까지 준비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 가족은 감사하다며 저에게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미국 달러로 5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 월급의 몇 년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우리가 배운 사회주의 의료인가? 의학대학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인민복권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 모든 인민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의대 동기들과 만나면 모두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뭐였지?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돈 있는 사람만 살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술자리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반동 사상으로 몰려 끌려갈 테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부심은 점점 무뎌졌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북한 의사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혁 동무 내일 오전 10시에 출두하시오.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이부 청사는 평양에서도 가장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그냥 병원 일로 좀 나간다고만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안내받아 들어간 곳은 작은 신문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앉으시오. 사복 차림의 보이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박준혁 동무. 1983년생 평양중구역 출신. 평양의학대학 1998년 졸업, 성적 상위 5%. 적십자병원 외과 근무 10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족 관계는? 부친은 전직 군대자, 모친은 교원 출신. 배우자는 간호사, 자녀 2명. 출신 성분 우수, 사상 검증 통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몇 년간 조사해 왔다는 것을요. 제 학창 시절부터 가족 3대까지 모두 뒤진 것이었습니다.
박 동무의 실력을 당이 높이 평가하고 있소. 특별한 임무를 맡길 생각이요. 무슨 임무 말입니까? 당 중앙위원회 보건부 특별의료진으로 발탁됐소. 지금부터 당신은 공화국 최고 간부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될 것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였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만약 비밀을 누설하면. 그는 말을 끊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평양 중심부의 특별병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병원 건물이었지만 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 깨끗한 수술실, 넘쳐나는 의약품. 제가 10년간 일하던 적십자 병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긴 천국이네. 처음 시설을 둘러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제 엑스레이 기계, 일본제 초음파 장비,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 수술 도구들. 일반 병원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5년간은 주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치료했습니다. 장관급, 대장급 간부들이 주 환자였습니다. 그들의 별장, 특별 아파트를 방문해서 왕진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수입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집, 냉장고에 넘쳐나는 외국 식품들,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심지어 몇몇 간부 집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비밀인데. 요즘 한국 드라마가 재밌더군요. 어느 당 간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주민이 한국 것을 보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데 간부들은 집에서 당당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저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어느 봄날 다시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혁 동무 다시 한번 소환이요. 이번엔 더 높은 직급의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요. 최고 존엄의 건강을 직접 책임지는 특별의료팀에 합류하는 것이요. 최고 존엄. 그 말은 곧 김정은을 의미했습니다. 매주 월, 수, 금요일 정기 검진을 담당하게 될 것이요. 24시간 대기 체제로 언제든 호출에 응해야 하오. 당신의 집, 전화, 모든 동선이 감시될 것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하시오. 만약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 3대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것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검진 날이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특별 관저로 향했습니다. 삼엄한 경비, 몇 번의 신원 확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달랐습니다. 화면에서는 늠름하고 카리스마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저 한 명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의사 동무 수고하시오.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예, 원수님. 검진 시작하겠습니다.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떨렸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 생각조차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신적 존재로 선전되니까요. 그를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큰 특권을 얻었지만 동시에 더 큰 감시 속에 살게 됐습니다. 자유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호출에 응해야 했고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권력의 가장 깊은 곳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진실들을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저는 북한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매주 3번 정기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혈압, 혈당, 심전도, 기본 신체 검사. 모든 수치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걱정스러운 수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정상 수치를 넘어서는 날이 많았죠. 체중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비만이 심해지면서 당뇨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흡연량이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2갑 넘게 피웠습니다. 원수님, 담배를 좀 줄이셔야 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알았소. 다음부터 줄이겠소. 하지만 다음 검진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조언뿐이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었죠. 그곳에서 저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봤습니다. 회의에 배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의료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 방침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020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였죠. 국경을 완전 봉쇄하겠습니다. 한간부가 보고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도 중단하고 모든 외부 접촉을 차단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대외 선전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국경 지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인민들의 의료는? 누군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마스크와 약품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평양부터 챙기시오. 지방은 자력갱생으로 버티게 하시오. 자력갱생. 북한에서 자주 듣는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그 시기 일반 주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도 없었고 해열제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진단도 못 받은 채 숨졌습니다. 하지만 특권층은 달랐습니다. 저희 특별병원에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최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치료제, 심지어 나중에는 백신까지 구했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매일 봤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최고급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약 한 날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현실을요. 더 충격적인 것은 권력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2018년쯤이었을까요? 회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9세대 간부들과 신진 세력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한 나이 든 간부가 말하다 멈췄습니다. 아니, 김여정 동무께서 정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젊은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그의 여동생 김여정의 한마디로 뒤집힌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간부들이 두 파로 나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세력과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 서로 견제하고 감시했습니다. 저는 의사였기에 중립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 일하는 것은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잘못 한마디 했다가는 어느 쪽으로든 찍힐 수 있었으니까요. 2019년 제 아들이 16살이 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집에는 약이 많아요? 친구네 집은 어머니가 아파도 약을 못 구한대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의사니까 그런 거야. 그럼 친구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약 좀 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이해하렴. 아들의 눈빛이 의아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순된 체제를, 이 불평등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체제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이 거짓과 모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2020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장마당 물가가 치솟았고 배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권층은 여전했습니다. 수입식품, 최신 전자제품, 외제차.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저 역시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매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제 인생을 바꿀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3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혈압계를 감고 청진기를 대고 일상적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를 찍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파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정맥이 의심됐고 심장 이상 소견이 명확했습니다. 혈압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즉각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보고하면 장성택이 떠올랐습니다. 2013년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이 공개 처형당한 사건. 저는 그 후폭풍을 직접 봤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의료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를 치료했던 의사 한 명이 어느 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을 안다는 것은 곧 국가 기밀을 안다는 것이다. 보이부 요원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기밀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위험할 수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대로 따를게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아내가 간호사 동료를 통해 중국에 있는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족 4명 두만강 경유 한국행.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1인당 $10,000, 총 $40,000였습니다. 평양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특권층 환자들이 준 사례금, 외화로 받은 돈들을 몰래 모아뒀던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시 20살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은 17살 제1중학교 학생이었죠. 아들아, 딸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 넷이 모였습니다. 집안에 도청장치가 있을 수 있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다. 어디로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남쪽으로. 남쪽.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이해했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은 곧 한국을 의미했으니까요. 아빠, 그게 가능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험하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 학교는요? 친구들은요? 미안하다. 하지만 다 포기해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알겠지? 아들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일상은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5월, 6월, 7월. 석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고 탈출 루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챙겼습니다. 7월 말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는 조국해방기념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죠. 우리에게는 진짜 해방의 날이 될 거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탈출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양 교회에 있는 묘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떠납니다. 용서해 주세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 손녀 데리고 더 나은 곳으로 갑니다. 자유로운 곳으로요. 고향집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마당, 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 어머니가 가꾸던 텃밭. 모든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다시는 못 올 거야.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8월 14일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살아서 두만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두려움, 기대, 불안,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탈출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새로운 삶을 향해. 저희 가족은 평양을 떠났습니다.
영원히. 2022년 8월 15일 새벽 우리 가족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는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의료 출장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당 간부 의료진이었기에 지방 출장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핑계였죠. 기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아내는 창밖만 바라봤고 아들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장소는 두만 강변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기사에게는 친척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의 해는 7시쯤 졌습니다. 저희는 마을 외곽의 한 빈집에서 브로커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돈은? 저는 가방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4만 달러. 그는 재빨리 세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자정에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 쉬세요. 그리고 그는 저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순찰대가 지나갑니다. 발각되면 모두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정이 다가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딸랑딸랑딸랑.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시간이었습니다. 자정 정각 브로커가 일어났습니다. 출발합니다. 따라오세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손전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8월에 두만강은 물이 많았습니다. 장마철이 지나 수위가 높았죠. 폭은 약 50m쯤 되어 보였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순찰대가 지나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브로커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멀게도 느껴졌습니다.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지금입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8월인데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차가웠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이 딸을 업었습니다. 딸은 20살 아들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먼저 가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같이 가자. 물살이 거셌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딸이 미끄러졌습니다. 악! 작은 비명소리. 아들이 딸을 잡으려다 함께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쉿! 조용히. 브로커가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엎드려. 브로커의 명령에 저희는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입만 겨우 물 위로 내밀고 숨을 쉬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네. 빨리 돌자. 추워. 그들은 강둑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저희에게서 불과 2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빨리.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물을 헤치고 발을 움직여 강을 가로질렀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브로커가 저희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들이, 딸이, 아내가, 그리고 제가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북한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가 저희를 발견한 것입니다. 뛰어.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무조건 앞으로 달렸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총알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5분쯤 달렸을까요?
숲속 깊은 곳 한 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냈다.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숨죽여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딸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안도, 슬픔, 기쁨.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중국 연길시를 향해, 저희의 새로운 여정을 향해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저희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언제든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강 하나는 건넜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진전이었습니다. 중국 연길시 조선족 동포가 운영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2달간 숨어 지낼 곳이었죠. 여기가 안전합니다. 하지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중국 공안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숨어 사는 게 가슴 아프네요. 그분은 저희에게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하지만 저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언제 호출이 올지, 언제 보이부가 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북한 당국의 손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요. 탈북자들 많이 잡혀가고 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북한으로 송환돼요.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불안한 표이었습니다. 2달간 그 작은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창문 밖을 볼 수는 있었지만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브로커와 한국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태국을 경유해야 합니다. 태국이요? 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서 탈북자 신분을 인정받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미 받은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8월, 9월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가을이면 단풍이 들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 풍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10월 초 드디어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월 10일 태국행 비행기표를 구했습니다. 브로커가 저희에게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이 여권으로 공항을 통과해야 합니다. 절대 긴장하면 안 됩니다.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하세요.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중국 여권으로 저희는 중국인 왕씨 가족이 됐습니다. 저는 왕준, 아내는 왕메이, 아들은 왕리, 딸은 왕샤오였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검색대에서는 여권만 확인합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10월 10일 새벽 연길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공항 입구까지 데려다줬습니다. 여기서 헤어집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와 악수했습니다. 2달간 저희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보고 저희를 봤습니다. 방콕행이죠? 네. 중국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브로커가 가르쳐준 몇 마디였습니다. 체크인이 끝났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통과시키고 금속 탐지기를 지났습니다. 통과하세요.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였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다시 중국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몇 초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과.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해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저 멀리 있었습니다. 5시간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10월에 태국은 더웠습니다. 습한 열기가 저희를 감쌌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자유를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단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음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영사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증거들, 탈북 경로, 가족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희는 대사관 근처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방콕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여보, 여기는 다르네요. 사람들 표정이 밝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감시하는 것 같지 않잖아. 10월 20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내일 인천으로 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사관 직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땅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구나. 자유의 땅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콕의 밤은 밝았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저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차들. 모든 것이 밝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지 6개월. 두만강을 건넌 지 2달.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북한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휴대폰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편해 보여요? 딸이 물었습니다. 자유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입국장에는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가족분들이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들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처음으로 환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동무인민이라고 불렸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서울 근교의 통일부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준비하는 곳이었죠. 여기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쌀밥국 반찬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이 끊겨 굶는 날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3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꿈 아니죠? 아내가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민주주의 교육, 경제교육, 직업훈련.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간부들만 제한적으로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아무거나 검색할 수 있어요. 아들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들은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분석 기사들, 인권 보고서들, 탈북자 증언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 거짓이었어요. 북한이 이렇게 뒤떨어진 나라였다니.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됐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석 달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2023년 1월 저희는 하나원을 나와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쯤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딸이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의사 면허 재취득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의사 경력을 인정받았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워야 했습니다. 1년간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2023년 말 드디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내과 전문의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병원 복도를 걸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운 의사구나. 돈 있는 사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치료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구나. 첫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 건강보험 있어요. 진료비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물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진짜 무상의료가 여기 있었습니다. 북한이 선전하던 인민복권 제도는 거짓이었고 오히려 남한에 진짜 의료복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탈북자 특별 전형으로 서울의 한 대학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들의 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말투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잘 지냅니다. 아빠,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최고야. 2024년 지금 저는 매일 병원에 출근해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가끔 북한이 그립습니다. 평양 거리,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 부모님 묘소.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친구들, 동료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고향에 갈 수 있겠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북한을 겪어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도 자유의 날이 오기를,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